안녕하세요. 되는 일이 너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혼자 속 끓이다가 우연히 알게 돼 사연을 보내봐요. 곧 40대가 되는데 주변 친구들과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살 줄은 꿈에도 몰랐죠. 어릴 때 부모님 말을 좀 안 들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막 살지는 않았거든요. 어느 보살이 저더러 마각기였다고 하던데 그 말 들었을 때는 펄쩍 뛰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했지만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고견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집에서 외동딸이고 아버지는 성형외과 의사, 엄마는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계세요. 자식이 저 하나밖에 없다 보니 어릴 때부터 저에게 기대가 크셨고 또 제가 두 분이 기대하게끔 머리가 꽤 좋았대요. 공부를 시키면 별로 어려움 없이 척척 해내니 신이 나서 이것저것 더 시키셨고 워낙 어릴 때부터 스케줄대로 움직여서 저는 당연히 그러는 줄 알고 수업들을 따라갔어요. 영어, 중국어, 바이올린, 수영, 수학, 토론, 스케이팅까지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제 학업 스케줄을 관리하는 개인 선생님이 따로 계실 정도로 사교육을 많이 시키셨는데 한때는 수업이 재밌기도 했어요. 수준에 맞춰 단계가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좋아하셨고 저도 성취감을 느끼면서 저 스스로가 뿌듯하기도 했고요. 살던 아파트에는 단짝 친구가 없었지만 학원이나 센터에 가면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걔네들이랑 놀려고 시간에 맞춰 딱딱 가기도 했죠. 부모님은 제가 잘 되길 바래서 그 모든 뒷바라지를 하셨겠지만 이렇게 어릴 적을 회상하게 되니 딱히 자랑할 만한 어린 시절은 아니구나 싶은 씁쓸한 생각도 드네요. 외동이 아니었다면 더 나았을까? 아쉽기도 해요. 자식이 저 하나뿐이라 두 분의 과한 집착이 오로지 저에게만 집중이 됐으니까요. 다른 자식이 있었다면 걔랑 나눠줬을 텐데 제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저더러 배부른 소리 한다는 친구도 있어요. 자기는 저처럼 당해보지 않았으면서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행복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추억이 없으니까요. 친구 생일 파티도 방과 후에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아본 일도 저에게는 전혀 없는 일들이에요. 물론 학원 친구들은 있었죠. 엄마가 소개해준 친구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애들이랑은 같이 놀기만 할 뿐, 그뿐이었어요. 감정을 교류한다거나 우리끼리의 추억을 만들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참 삭막하고 메마른 어린 시절이었어요. 국민학교를 다닐 때는 그래도 엄마 입맛에 맞게 고분고분하게 다녔던 것 같아요. 사립초등학교라 공부도 엄청 시키고 테스트도 많이 했는데 저는 어렵지 않게 상위권에 있었죠. 엄마는 뿌듯했겠지만 그땐 그게 다였어요. 공부로 순위 매기는 거예요. 정말 그게 다였어요. 중학교는 국제중으로 진학을 했어요. 제가 다닐 당시에는 전국에 몇 개 없는 학교라 입학이 상당히 힘들었는데 저야 성적이 좋았으니 힘들이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중학교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집을 나와 지냈고 고등학교도 국제고를 가게 돼서 기숙사 생활을 했죠. 학창 시절을 집에서 떨어져 지내면서 부모님과의 교류가 크게 없었어요. 두 분 다 바쁘셨고 저도 공부한다고 바빴고요. 가족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추억을 공유하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저도 좀 독립적인 성향이다 보니 그런 걸 별로 개의치 않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만 과호흡이 오고 말았어요. 선생님, 지연이가 이상해요. 뭐? 지연아,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선생님, 숨을 못 쉬겠어요. 뭐? 얘들아, 구급차 좀 불러줘. 구급차! 수업 시간에 갑자기 호흡이 가빠졌어요. 가슴에 통증도 느껴지고 식은땀이 흘렀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옆에선 선생님이 자꾸 말을 시키셨어요. 대답을 하다가 저는 정신을 잃고 말았고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죠.
제 곁에는 엄마가 계셨는데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엄마, 언제 왔어? 좀 전에. 학교에서 연락 와서. 어떻게 된 거야? 언제부터 몸이 안 좋았던 거야? 그냥 시험 기간이잖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잠을 좀 못 잤어. 의사 선생님이 뭐래? 나 이상 있는 거야? 몸에는 이상이 없다는데. 그럼? 스트레스? 그런 것 같대. 오늘은 링거 맞고 병원에서 쉬었다가 내일 퇴원하자. 응. 걱정스러운 엄마의 표정을 보면서 저는 시험 때문에 또 긴장이 됐어요. 공부하는 대로 성적이 나오는 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책을 보면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암기도 안 되고 책상 앞에 앉으면 식은땀이 흘렀죠. 입맛도 없어서 하루 한 끼도 겨우 먹으면서 지냈어요. 이상 증상은 벌써 있었지만 스트레스이겠거니 하며 넘겼는데 결국 학교에서 쓰러진 거죠. 이런 것들을 엄마한테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을 공감해주기보단 정신력이 약하니 어쩌니 총명탕을 더 지어 먹여야 한다니 만다니 그런 얘기들만 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병원을 퇴원했지만 증상은 더 심해졌어요. 책상 앞에 앉을 수조차 없는데 공부를 할 수가 없었죠. 아니, 교실에 들어가 수업을 들을 수도 없었죠. 결국 저는 수업 시간에 발작을 하게 됐고 그런 저를 부모님은 정신과 상담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신체에 이상은 없었어요. 모두 과도한 스트레스가 문제라고 나왔고요. 입에 거품을 물며 발작하는 걸 친구들이 모두 봤다는 게 싫었어요. 교실에 가기 싫었고 학교 자체가 싫었어요. 저는 방 안에 틀어박혀 밖에 나가지 않게 됐고 고3을 앞둔 겨울 어느 날 자퇴를 하고 말았죠. 당연히 명문대를 목표로 하고 계셨던 부모님은 억장이 무너지셨겠죠. 고지가 눈앞에 있는데 제가 모든 걸 포기해버렸으니 답답하기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었어요. 기대에 맞추기 전에 제가 살아야 했으니까요. 당장 숨이 턱끝에 달려있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때 저는 마치 제 몸이 물에 빠져 코끝에 물이 찰랑찰랑 숨이 막힐 듯 말 듯한 상태였고 여차하면 다 포기하고 물에 가라앉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정말 힘이 들었지만 다행히 내 목숨을 버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극한 스트레스는 다른 식으로 분출이 됐죠. 나를 억누르는 갑갑함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건 막 살자였어요. 친구들은 모두 대학에 가고 엄마의 한숨이 날로 깊어질 때 저는 사람들과 왕래를 끊고 인터넷에 온라인 친구들과 친해지고 있었어요. 낮에는 내내 잠을 자고 밤에 깨어나 컴퓨터를 붙들고 살았죠. 게임상의 친구들을 사귀고 만남 사이트에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곳에서 저는 마음껏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그 안에는 저를 아는 애들이 없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편할 수밖에요. 인터넷에서만 만나던 친구를 직접 보고 싶은 마음에 부모님이 다 잠들었을 때 몰래 밖에 나갔어요. 거리가 꽤 되는 곳에 사는 친구였는데 택시를 타고 가서 만났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뭘 하는 친구인지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무모하게 행동을 했죠. 다행히 이상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그 친구도 저처럼 우울증 비슷하게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였어요. 저와 동성이었고 같은 나이였고요. 갈 곳도 없어서 편의점에 죽치고 앉아 몇 시간이고 얘기를 하다가 헤어져 다시 집에 오곤 했는데 그 당시엔 저에게 꼭 필요한 숨구멍 같은 존재였어요. 지금은 연락이 끊어져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있지만 부디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고 있어요. 부모님 모르게 나간 밥마실은 얼마 가지 못해 엄마한테 들키게 됐고 저를 걱정하신 두 분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런다고 제가 듣는 것도 아닌데 엄마의 감시가 시작됐고 저는 다시 방 안에 틀어박히게 됐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문득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나도 이제 성인이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데
왜 부모님의 감시를 받아야 하나 불만이 터져버렸죠. 나 독립할래요. 오피스텔 하나 구해주세요. 뭐? 네가 뭐래? 나가 산다고요. 나도 이제 20살인데 혼자 살아도 되잖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 마. 네가 어떻게 혼자 산다는 거야? 왜 안 돼? 나 망가지는 거 다 봤으면서 아직도 인형놀이 하고 싶어요? 뭐라고? 나 할 만큼 했잖아. 엄마 아빠 원하는 대로 10수년을 살아줬잖아. 내 맘대로 살 거야. 간섭하지 마. 이 녀석이! 짝!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자 아버지가 제 뺨을 때렸어요. 그날 태어나서 아버지께 처음으로 뺨을 맞았죠. 고함 지르는 저를 보며 분을 참지 못하고 그 큰 손으로 제 뺨을 때리신 아버지는 눈이 빨갛게 충혈돼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씩씩거리며 서 계시더니 이내 엄마한테 방 구해주라고 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지켜보던 엄마도 체념을 하셨는지 아무 말씀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고요. 홀로 거실에 남아 한참 앉아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재미있게 살지? 제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들만 가득했죠. 독립을 하고 싶은 것들 다 하면서 지냈어요. 헤어스타일에 관심 많아서 이왕이면 제대로 배우자 싶어 미용실에서 일도 해보고 손톱 꾸미는 것도 관심 있어서 네일아트 학원도 다녔어요. 남들 하는 거 해보고 싶어서 엄마를 쫄라 옷가게도 차려보고 한 번은 운동에 또 꽂혀선 미친 듯이 헬스장에서 죽치며 살았죠. 재미있어 보이는 건 한 번씩 다 해보며 살았어요. 그러자 여러 방면의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매일매일 만나는 부류를 달리하며 술 마시고 클럽 가고 놀았죠. 정말 제 인생에서 그렇게 신나게 놀았던 건 그때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엄마는 딸이 어찌 될까봐 오피스텔에 주기적으로 오셨는데 그때마다 다시 공부해서 검정고시도 치고 대학도 가자고 설득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공부 따윈 하지 않겠다며 엄마한테 못 박았죠. 그렇게 몇 년을 놀다 보니 어느 순간 시들해졌어요. 놀 때는 다음은 없는 것처럼 신나게 불타올라 놀았지만 술이 깨고 정신을 차리면 너무나 허무했어요. 평생 갈 것처럼 즐기며 놀던 친구들도 속을 알 수 없었고 믿을 수도 없는 사이였고요. 한마디로 영양가가 없었죠. 그런 날들이 계속되니 이제 이런 생활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관계를 다 끊어내고 또 집에 집거하는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친구가 라운지 바를 낸다고 하더군요. 돈이 부족하다면서 동업하자는 제안을 했어요. 술 장사는 안 해봤는데 구미가 당겼죠. 그래서 그러자고 했고 또 한동안 가게 오픈 때문에 푹 빠져서 지냈어요. 오픈 준비를 하면서 술집을 차린다는 걸 아버지가 아시게 됐는데 얼마나 화를 내시던지. 제가 의사가 돼서 자신의 길을 걸을 거라고 기대하셨던 아버지였기에 저에게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았어요. 고등학교를 자퇴한 이후로 꾸준히 화를 돋았던 저였기에 술집을 접을 생각은 없었지만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도 가게 운영 잘해서 사장으로 잘된 모습 보여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단단히 마음 먹고 제대로 오픈 준비를 했어요. 돈도 많이 들였고요. 가게를 오픈하고 홍보가 잘 돼서 손님이 밀려 들어왔어요. 젊은 애들이 모여노는 곳에 자리를 잡았더니 덕분인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지인들도 제가 놀러를 못 나가니까 가게로 다들 왔죠. 완전히 아지트가 돼선 늘 북적북적 신나게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만나게 된 남자 1호. 저랑 동갑이었고 가게 단골 손님 중에 한 명이었는데 가끔 얘기를 나눠보면 꽤 재밌는 친구였어요. 위트 있고 호감형으로 생겼고 키도 커서 제 마음에도 들었고요. 가게에 와서는 같이 온 애들이랑 어울리지 않고 바에 앉아서 저랑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바빠서 자리를 비워도 저만 보면서 계속 기다렸죠. 저도 여잔데 저 좋다고 하는 남자애가 신경이 왜 안 쓰이겠어요.
저도 호감을 갖고 있다면 완전히 100%죠. 얼마 뒤 그 남자가 저에게 사귀자고 고백을 했어요.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연인이 됐어요. 사귀면서 제가 가게에 매여 있으니까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밖에서 만나지도 못하고 가게에서 거의 데이트를 했죠. 어쩌다 시간을 빼서 데이트를 할 때면 저에게 얼마나 고마워하던지. 제가 좋아서 죽겠다는 그런 친구였어요. 우리 결혼할래? 뭐? 이제 겨우 100일 됐는데? 나 뭘 보고 결혼하자는 거야? 그냥 내가 너 좋으니까. 너랑 결혼해서 같이 가게 운영하는 것도 좋고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 진심이야? 당연하지. 진심이야. 제가 좋다고 목매는 남자를 만나보니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 제 나이가 20대 중반이었는데 친구들은 대학 다니면서 해외 어학연수 다녀오고 그러는 동안 저는 술집 사장이 돼서 웬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 남자는 제 배경도 몰랐고 제 이력도 몰랐어요. 그저 저를 만나서 저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고 결혼까지 하자고 하는 거였어요. 그 점이 저는 마음에 들었고 다분히 충동적으로 결혼을 하자고 했죠. 부모님께 얘기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때 반항심이 여전히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라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은 스몰 웨딩으로 결혼하자고 했고 그 친구도 좋다고 했어요. 우리 둘 다 양가에 알리지 않고 결혼식을 추진한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기함하시겠죠? 저런 딸이 없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네, 제가 많이 방황을 했어요. 그런데 그땐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했기에 죄책감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저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만으로 철없이 행동을 했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알고 봤더니 그 자식이 양다리를 걸쳤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너밖에 없다고, 너만 있으면 된다고 해놓고 고등학생이랑 사귀고 있었더라고요. 모텔에서 나오다가 저에게 딱 걸려가지고 멱살을 잡혔죠. 야, 너 지금 어디서 나오냐? 너 여기 웬일이야? 웬일? 얘는 누구야? 같이 잤냐? 그게 아니고. 저 오빠 여자친구인데요? 누구세요? 여자친구? 하, 간땡이가 부었구나 너. 나는 이 인간이랑 결혼할 여자다. 왜? 뭐라고요?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결혼? 오빠 지금 양다리 걸친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지연아, 이거 좀 놓고 얘기하자. 놓긴 몰라. 딱 보니까 얘 고등학생이구만. 맞지? 너 고딩이지? 고딩 아니거든요? 맞구만. 야, 너 일로 와. 나랑 경찰서 가자. 안 돼! 안 돼! 그 인간은 멱살 잡은 제 손을 뿌리치고 꽁무니를 내뺐어요. 모텔에서 같이 나온 여자애는 놔둔 채로요.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그 여자애도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 도망을 가더라고요. 둘이 그렇게 각자 도망가는 걸 보며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날 가게에 와서도 분이 안 풀려서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결국 친구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그 인간을 잡아다 제 앞에 무릎을 꿇렸죠. 지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잠시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미안해. 너 미성년자 데리고 놀면서 나한테 왜 접근했어? 그거야 당연히 너를 사랑해서. 짝!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하길래 가차없이 뺨을 때렸어요. 맞고는 아프다고 찡찡거리는 꼴이 볼만하더라고요. 제대로 말해. 너 내가 아직도 장난치는 것 같냐? 너 나 돈 뺏어 먹으려고 접근한 거지? 맞지? 아닌데? 진짜 아닌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같은 인간이랑 결혼하려고 했다니 내가 정말 끔찍하다 끔찍해. 나는 진짜 너 사랑했는데. 짝! 한 대 맞아도 계속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 더 때려줬어요. 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나 기분 잡치면 너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어. 내가 경찰청에 아는 형사 있다고 했지? 수갑차기 싫으면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게. 정말 미안해. 아우, 내가 진짜. 빨리 꺼져! 지연아, 고마워. 허울은 멀쩡한 게 얼마나 병신처럼 행동하던지 키값도 못하고 굽실거리면서 나가는 모습에 콩깍지가 싹 벗겨지더라고요. 참 우스운 게 마음먹기에 따라 사람이 어찌나 다르게 보이던지 결혼하려고 했을 때는 정말 멋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그 인간의 참모습을 알고 나니 비굴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렇게 남자 1호에게 배신당하고 한동안 또 가게 일에만 전념했어요. 가게가 술집이다 보니 한 잔씩들 하고 저에게 추파 던지는 남자들이 꽤 있었지만 칼로 긋듯이 단호하게 선을 지켰어요. 젊은 나이에 술집 사장을 한다고 하니 한번 건드려서 데리고 놀려고 하는 심산이 훤히 보였거든요. 그렇게 몇 년 더 가게를 운영하다가 슬슬 손님이 떨어지길래 가게를 넘겼어요. 통장에 돈도 쌓였고 하던 일이라 계속 해도 됐지만 30을 앞두고 있으니 생각이 바뀌더군요. 밤새서 하는 일 말고 정상적인 일을 하고 싶었어요. 낮에 일하고 밤에는 자는 일 말이에요. 가게를 그만두고 나니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한동안 뒹굴거리며 지내다가 엄마가 집에 들어오면 안 되겠냐고 하셔서 져주는 척하고 집에 들어갔죠. 그동안 엄마 속 뒤집는 게 재미있었는데 그것도 시들하고 뭔가 남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 생활하면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죠. 고등학교 졸업장은 따야지 싶어 시작했는데 내가 원해서 한 공부라 그런지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제 자신이 희한했어요. 웬일이니? 네가 공부를 다 하고? 엄마 좋으라고 하지. 네가 공부하는데 내가 뭐가 좋니? 내가 책 붙들고 있으면 엄마 좋아했잖아. 성적 잘 받아오면 입이 귀에 걸렸으면서. 자식이 잘하면 당연히 좋지. 안 좋을 부모가 어딨어? 네, 알겠어요. 고등학교 졸업은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방에서 나가주세요. 공부해야 해요. 이제 사람 되는가 보다 네가. 사람처럼 살아볼게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그런지 예전에 그 뾰족뾰족하던 성질들이 다 사라졌어요. 엄마랑 편하게 대화하는 게 얼마만인지. 엄마는 방을 나가면서 훌쩍이셨는데 아마 우셨던 것 같아요. 제가 엄마 마음고생을 많이 시키긴 했죠. 지난 날들 반성하며 검정고시 준비를 했어요. 그래도 왕년에는 학교에서 이름 꽤 날렸잖아요. 공부했던 가닥이 있으니 어렵지 않게 검정고시를 패스했고 드디어 저도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게 됐어요. 합격했던 날 매일 늦게 들어오시는 아버지도 일찍 오셔서 오랜만에 세 가족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아버지와는 여전히 대화 몇 마디 안 했지만 체하지 않고 맛있게 저녁을 먹었죠. 정말로 오랜만에 모인 세 식구였어요. 엄마가 내친 김에 대학도 가라고 하셔서 그럴까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친구가 소개팅을 시켜줬어요. 마침 다른 친구 결혼식장에 갔다가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을 보고 마음이 허하던 참에 혹시나 싶어 소개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또 저랑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남자 2호였죠. 첫 만남에 서로 통하는 걸 느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규칙적으로 사는 모습이 저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해줬고 믿음을 줬죠.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1년 정도 만난 후 정식으로 결혼 얘기도 오가게 됐어요. 그때 제 나이 30이 넘었을 때라 결혼하기 적당하다 느껴졌죠. 그래서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에 인사도 드렸고요. 아버지는 솔직히 직장인이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지만 제가 한다고 하니 허락을 해주셨고 상견례까지 무리 없이 진행이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트렌드에 민감한 성형외과 의사지만 고지식한 면이 있으셔서 결혼 전에 약혼식을 올리자고 하셨고 그래서 조촐하게 가족들 모여서 약혼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아주 대박 사건이 일어나 버렸죠. 예비 신랑 신부가 곱게 차려입고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식장 문이 활짝 열리면서
웬 여자가 아이를 안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내 남편이 될 남자에게 달려오더니 애를 품에 안기더군요. 오빠, 나랑 우리 은수는 어쩌라고? 야, 여기 왜 왔어? 이게 뭐야? 이 여자 누군데? 설마 이 애 아빠가 너야? 아니야, 나 아니야. 아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어요. 그 자리에 있던 가족들은 모두 까무러칠 듯 놀랐고 저 역시 눈이 돌아갈 것 같았어요. 갑자기 나타난 애엄마는 철퍼덕 주저앉아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고 있고 애도 지 엄마 따라 울었어요. 남자 이호는 절대로 자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미친 듯이 손을 흔들고 있었고요. 그 남자 부모님을 보고 있으니 이미 이 여자를 알고 있는 것 같았고 미친 여자가 원맨쇼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애도 있으면서 나랑 결혼하자고 한 거야? 이 도둑놈 같으니. 야, 이 사기꾼아. 이 또라이. 머리 좀 놓고 말해. 너 같으면 가만히 있겠냐? 감히 나를 기만해? 이 미친놈이. 화가 나서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채를 잡고 뒤흔들었더니 그 여자가 벌떡 일어나서 저를 말리는 거예요. 우리 오빠한테 왜 이래요? 이 손 놔요. 너는 빠져. 나도 화풀이는 해야 되잖아. 지연아, 그만해. 이만 가자. 이 무슨 경우인지. 콩가루 집안이랑 사돈 맺을 뻔했다. 차라리 다행이야. 어서 가자. 엄마, 이렇게 가만히 간다고? 우리가 속았는데. 그만하고 가자. 애초에 우리랑 격이 안 맞았어. 아버지도 엄마도 소란 피우지 말고 가자고 했어요. 저는 분이 안 풀려서 방방 뛰고 있었고요. 하지만 얼마 못 가 엄마 손에 끌려 그곳을 나왔어요. 한 대 더 때려줬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해서 지금도 화가 불끈불끈 나요. 세상에 애가 있다니. 만나던 여자가 있었던 건 나도 이해해요. 나이도 있으니 연애 한 번쯤은 해봤겠죠. 그런데 애도 있으면서 저한테 결혼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차라리 자기 자식 낳아준 여자랑 결혼을 하지 왜 저한테 하자고 하냐고요. 제가 어릴 때 공황 때문에 부모님 속썩인 건 인정해요. 그런데 남한테 해코지는 절대로 안 하고 살았거든요. 오히려 제가 퍼주면 퍼줬지 남의 거 탐한 적 한 번도 없고요. 나름 바르게 살려고 애쓴 사람인데 왜 자꾸 이상한 놈들이 꼬이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 인간과는 파혼을 했어요. 딴에 잘못한 걸 알아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저와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을 빌었죠. 그 인간 면상을 보는데 얼마나 화가 나던지 맘 같아선 발로 차주고 싶었지만 엄마가 제지하셔서 가만히 있었죠. 그 집안에 위자료라도 청구하고 싶었어요. 어찌나 배신감이 크던지. 그렇게 두 번째 파혼을 하게 됐어요. 두 번이나 남자한테 배신당했더니 남자한테 정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결혼 생각은 없고 평생 혼자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마음이 안 잡혀서 그때 대학에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어릴 때부터 책에 파묻혀 살았잖아요. 공황장애를 이겨내고 나니 그나마 공부할 때가 차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죠.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드디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니까요. 늦었다기보다 한참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거뜬히 대학에 합격하고 20살짜리 새내기들과 정말 재밌게 대학 생활을 했죠. 또래는 없었지만 나이가 주는 여유라고나 할까요? 압박감도 없었고 스트레스도 없었어요. 그저 하고 싶은 공부하면서 동기들과 재밌게 추억 만들며 지내는 것. 그게 전부였죠. 공부를 하면서 한결 표정도 더 좋아지고 성격도 밝아졌어요. 어린애들이랑 같이 있으니 저도 동화가 된 것인지 세상이 밝게만 보였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진학을 해서 박사학위 목표로 공부를 했어요. 뒤늦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공부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따야겠다고 결심했고 한눈 팔지 않고 공부에만 매달렸어요.
저를 좋아한다면서 만나보자는 남자들도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집중했죠. 대학원 생활이 끝나갈 때쯤 논문을 끝내고 학위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기나긴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박사라는 학위를 받게 됐을 때 제 자신이 얼마나 뿌듯하던지. 엄마도 아버지도 다시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하는 저에게 고맙다는 말까지 하시며 좋아하셨어요. 두 분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제가 보통 애를 먹인 게 아니잖아요. 저도 제가 저지른 일을 잘 알죠. 늦게라도 정신을 차렸으니 저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졌어요.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해졌을 때 우연히 모임에서 남자 하나를 만나게 됐어요. 대학에서 시간제 강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교수님 제자라서 같이 모임을 하게 된 사람이었어요. 정말 대단한데요. 공부를 늦게 시작했다고 하던데 박사 학위까지 스트레이트로. 수재가 많네요. 아니에요. 늦게 시작해서 더 악착같이 했죠 뭐. 그나저나 이렇게 예쁘신데 아직 솔로라고 해서 놀랐어요. 연애하고 할 거 다 하면서 공부는 언제 해요. 이제 끝났으니 연애해봐야죠. 그럼 혹시 후보에 저도 낄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연애하고 싶어서요. 모임 때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묵묵히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쪽이었는데 그날은 저랑 한참이나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마음에 든다는 소리를 그렇게 돌려서 표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운이 나빠 교수 임용이 되지 않았지 기회가 닿으면 얼마든지 교수 될 능력이 있다며 교수님이 칭찬을 많이 한 사람이었고요. 시간 강사라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저도 학위를 받기 전이라 내세울 게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날 그렇게 호의를 비치고는 저에게 연락이 꾸준히 왔어요. 처음엔 안부 인사 위주였고 어느 정도 지나니 데이트 신청을 하더군요. 사람은 좋아 보여서 저도 호응해줬어요. 만남은 계속 이어졌는데 그 사람이 저를 참 많이 좋아해줬어요. 끝이 안 좋아서 그렇지 저도 연애를 몇 번 해봤잖아요. 만나봤던 사람들이랑 달랐어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적당히 무게감도 있었고 얘기할 때 차분하게 말하는 것도 좋았고요. 배려심도 있어서 같이 있으면 매너가 참 좋았어요. 여러 가지로 점점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는 정식으로 연애를 하게 됐고 이번에야말로 사람을 제대로 봤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장 해제하고 저도 그에게 속절없이 빠져들었고요. 그러다 그 사람이 저에게 결혼 얘기를 꺼냈고 두 번의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이번에는 믿어도 된다고 소리쳤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했죠.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인사를 갔는데 어머님이 지방에 계셔서 차로 2시간 가까이 가야 했어요.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선물도 준비하고 예쁘게 단장해서 찾아뵀는데 첫인상이 아주 장난이 아니었죠. 어머님은 풍채가 좋은 분이셨는데 마치 곰이 한 마리 앉아있는 그런 위압감이 느껴지는 분이었어요. 호리호리한 체격인 그 사람과 모자지간이라는 게 안 믿길 정도로 분위기가 달랐어요. 어머님을 보면서 이번에는 사기 같은 건 안 당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의 아들이라면 몰래 숨겨둔 자식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무뚝뚝한 성격에 말씀을 많이 안 하셨지만 우리 결혼을 허락하셨고 다음으로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갔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 사람을 보고는 마음에 드셨는지 바로 결혼 승낙을 해주셨어요. 이후 상견례도 무사히 치르고 결혼식 준비에 바로 들어갔죠. 신혼집도 구하고 혼수도 준비하고 웨딩드레스도 고르면서 결혼식 준비를 해나갔어요. 저도 제가 결혼을 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엄마는 혼수 고르면서 벌써 눈물을 글썽이셨죠. 엄마, 왜 울고 그래? 몰라. 그냥 눈물이 나서. 네가 결혼한다니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싶고. 내가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시켰죠? 아니야, 안 그랬어.
아니긴 내가 더 잘 아는데. 너도 힘들었잖아. 우리 때문에. 엄마가 욕심이 과했어. 그때 정말 미안했어, 지연아. 아니야, 나 잘 되라고 하신 건데 뭐. 그땐 원망스러웠는데 이젠 알아. 우리 꼬맹이 지연이 다 컸네. 어른이야. 뭐래, 내일 모레 나도 40인데. 그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 싸우지 말고. 노력할게요. 그리고 나 시집가도 집에 매일 갈 거야. 그래, 자주 놀러와. 엄마의 눈물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흘렀어요. 고등학교 때 학교를 때려치운 이후 엄마가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데 그때는 그 눈물을 보면서 아무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40을 앞둔 나이에 이제서야 엄마 눈물이 제 가슴에 들어왔죠. 어릴 때처럼 속 썩여서 흘리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을 앞두고 흐르는 눈물인데도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제는 엄마 힘들게 하지 말아야겠다. 결혼하고 나서 정말 좋은 가정 꾸려서 엄마 웃게 해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남자라면 저를 도와줄 거라는 확신도 들었고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했고 결혼식 한 달 앞둔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님이 제가 있는 곳으로 오셨어요. 폐물을 직접 맞춰주고 싶다고 오신 거였죠. 어머님이 해주고 싶다 하시니 저도 기꺼운 마음으로 나갔고 그 사람은 강의가 있어 동행을 못하고 어머님과 둘이서 주얼리 샵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 준비는 다 돼가니? 네, 어머님. 가구랑 가전들 다 결제해서 다음 달에 들어갈 거예요. 살림들도 다 주문해 놨고요. 그렇구나. 내가 멀리 있어서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아닙니다. 마음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나저나 너 살 좀 빠진 것 같다. 드레스 입는다고 관리 좀 했는데 티가 나요? 안 그래도 빼짝 말랐는데 뭘 더 뺀다고. 나이도 있는데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최고야. 네, 어머님. 조심할게요. 표정이 없으신 분이라 다가가기는 어려웠지만 대화를 해보면 보통의 어머님들과 같았어요. 손가락에 커다란 금반지와 두꺼운 금팔찌, 목에 있는 번쩍번쩍한 목걸이들이 눈에 튀었지만 보석을 좋아하시는가 보다 여겼어요. 늘 전화가 자주 울려 통화하실 때가 많았는데 사업을 하신다고 들어서 그러려니 했고 옷도 연배에 비해 화려하게 입으셨는데 꾸미는 걸 좋아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도 그런 복장으로 오셨고 이상한 점은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제가 운전면허증이 없거든요. 어머님도 지방에 오신다고 기차를 타고 오셨기에 택시를 탔는데 도착지로 잘 가던 택시를 뒤에서 빠르게 오던 스포츠카가 박아버렸어요. 뒤에서 뭐가 달려오는지도 모르고 앞만 보고 있던 우리는 큰 굉음과 함께 몸을 날렸고 얼마나 세게 부딪혔으면 택시가 완전히 뒤집혀 버렸어요. 택시를 타자마자 저는 안전벨트를 했기에 차가 뒤집혔을 때 그냥 매달려서 괜찮았는데 어머님은 벨트를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하시라고 했지만 불편하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그런 택시가 뒤집히면서 구르시게 된 거예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고 밖에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게 들렸어요. 어머님은 통증이 있는지 신음소리가 들리다가 곧 정신을 잃으셨고요. 구급차와 경찰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도착했어요. 곧 저와 어머님은 구조가 됐는데 정신이 있는 저와 달리 어머님은 계속 정신을 잃은 채로 계셨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급히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이동을 했고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우르르부터 어머님의 치료를 시작했어요. 자기들끼리 의학 용어로 뭐라 하는데 귀에 들리지도 않고 어머님이 어찌 될까 무섭기만 했어요. 저도 다리를 접질러 제대로 서지도 못했지만 워낙 긴급한 상황에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죠. 의사들은 어머님 어깨에 출혈이 있다며 티셔츠를 가위로 잘랐는데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의사들과 간호사들도 놀란 표정이 역력했고요. 어머님 티셔츠가 벗겨지는데 뽀얀 속살이 드러나야 할 곳에 무시무시한 문신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크기가 작은 것도 아니고 온몸에 문신이 그려져 있었는데
하나같이 무시무시한 그림들이었죠. 뱀, 악마, 칼 등등 빨간색, 푸른색 색깔도 칠해져 있어서 더 무섭게 보였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림에 놀라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택시에서 구조되자마자 연락을 했었는데 급히 온 것 같았죠. 그리고 그 뒤로 함께 나타난 사람들, 한덩치 않은 남자들이 시커먼 정장을 입고 우르르 들어와 어머님을 둘러쌌어요. 누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러지 마시고 저쪽에 계세요. 지금 치료를 해야 합니다. 우리 누님이 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너 돌팔이 아니야? 자꾸 이러시면 치료 못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장면들에 대체 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사람을 쳐다보며 물었죠. 이게 다 무슨 상황이야? 어머님 몸에 있는 문신 당신도 알아? 봤어? 알고 있어? 저 사람들은 누군데? 왜 어머님한테 누님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있잖아. 어머님 하시는 사업이 뭔데? 대체 뭔데? 엄마 일수하셔. 일수? 그냥 동네에서 작게 하시는 거야. 엄연히 사업자 등록증도 냈고. 일수 하시는데 왜 저 덩치들이 따라다니냐고? 똑바로 말 안 해? 저는 그 사람을 다그쳤어요. 그냥 돈놀이 하시는 분치고 몸에 그려진 문신이 너무 어마어마했으니까요. 거기다 우락부락한 덩치들까지 아무리 봐도 작은 일수가 아니었어요. 조폭이었죠. 이미 눈치를 채고 다그쳤어요. 아니라고 발뺌을 하더니 결국 이실 짓고 하더군요. 그 동네 조폭들과 돈 거래하는 게 맞다고요. 너무나 놀랐어요. 차분하고 조용한 그 사람의 모습과 조폭은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다친 곳을 치료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떴어요. 너무 놀라서 도저히 그 사람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죠. 집에 돌아와 엄마 손에 이끌려 병원 치료를 받고 멍하게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조폭과 같이 연관되어 있는 시댁을 눈 딱 감고 결혼해야 하는 건지 도무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에게서 오는 연락도 받지 않은 채 집에 있는데 그 사람의 지인이 연락이 왔어요. 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시죠?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쁘죠? 아니에요. 바쁠 게 뭐 있나요? 저기 이제 와서 이런 말 정말 미안한데 아무래도 그 친구가 지연 씨한테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서. 무슨 말이요? 나도 피해자라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놀라지 말고 들어요. 그 지인은 저에게 깜짝 놀랄 얘기를 해줬어요. 글쎄 그 사람이 전과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기 전과 이범이요. 감옥에 들어갈 뻔했는데 보석금으로 불구속됐다는 말에 너무 놀라 말을 못하겠더군요. 완전 범죄 집단이었어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감쪽같이 속이고 결혼하려고 했다니 저는 더 고민할 것도 없이 파혼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바로 알렸고 그 인간을 만나 확인도 했어요. 제가 자기의 전과를 알고 있어서 깜짝 놀라더군요. 저에게 알릴 생각도 애초에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엄마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였고요. 모든 게 밝혀지니 알아서 파혼하겠다고 했어요. 이전에 2번은 난리를 치면서 헤어졌지만 더 그럴 힘도 남지 않아 그냥 조용히 헤어졌어요. 그렇게 남자 3호와 끝을 냈습니다. 박사학위까지 땄지만 한동안 의욕 없이 집에만 있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굴곡이 많은 건지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들더군요. 차라리 부모님이 짝지어주는 남자 만나서 조용히 사는 게 더 맞는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남자 운이 이렇게나 없다니. 저는 저 말고 이런 일 당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TV에나 나올 법한 그런 사연이지 않나요? 왜 자꾸 꼬이기만 하는지. 평생 결혼 안 하고 살아야만 할 팔자인가 봐요. 저는 요즘 반려견 카페를 내서 운영하고 있어요. 엄마랑 같이 시작했는데 엄마가 시집갈 생각하지 말고 평생 자기랑 같이 살재요. 뭐 요즘은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도 드네요. 좋아하는 강아지랑 평생 살아도 살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생각도 그러신가요? 이 정도 되면 제 팔자에 남자는 없는 것 같죠? 의견들 주시면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